안녕하세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단원 자료의 표현을 선생님이랑 함께 개념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직접 선생님 학교로 와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수행평가가 끝난 후에 이제 대면으로 실습 위주의 컴퓨터 사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료의 표현 단원입니다. 일단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카톡방에 공유한 교과서 PDF 파일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텍스트 자료를 볼 겁니다. 텍스트 자료의 표현과 처리. 텍스트 자료의 표현과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시각화할 건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이 처리와 시각화에서 집합, 벡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집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복잡한 집합부터 이제 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이런 것들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벡터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텐데요. 선생님이랑 간단한 것만 같이 볼 거고 어려운 개념까지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개념을 같이 배우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서 텍스트 자료를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이미지 자료의 표현과 처리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행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행렬도 선생님이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해 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잘 숙지를 한 후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위에 쭉 올라가면 인공지능, 글을 읽고 그림을 파악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텍스트와 이미지를 벡터와 행렬로 표시하면서 기계도 글과 그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수학적 원리를 통해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이제 벡터랑 행렬 같은 수학적 원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쭉 내려가면 기사를 자동으로 요약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기사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서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기사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이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핵심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기사의 요약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해당 기사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뒤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장을 요약할 때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파악이 된 후에 선택한 핵심 단어들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자동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쓰인 단어, 이 단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하며 전체 기사문에서 핵심 단어를 선정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이버 뉴스예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에서 지금 경제 단원에서 물가 상승세 꺾였지만 10% 이상 오른 품목 100개 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정희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의 내용이 좀 길어요. 계속 쑥쑥쑥 내려가서 저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이런 기사를 다 읽으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 이 기사를 요약해주는 요약봇, 즉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뭔가 아이콘이 보이죠? 인공지능 아이콘이 보이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자, 본문 요약봇이라고 하죠.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당연히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거는 지금 엄청 긴 기사를 단 6줄로, 5줄, 6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이 요약을 한 겁니다. 어떤 기술로? 핵심 단어를 분석을 해서 그 단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는 형태예요. 요것만 봐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기사마다 이런 인공지능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기사들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줄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페이지 25쪽으로 갑시다. 텍스트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 열기는 조금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가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쌤이 줄 좀 그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딥러닝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수행하는 일들을 누가 대신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글 또는 기호로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정보와 감정을 나눕니다. 요거는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는 거죠. 정보와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인공지능도 사람과 유사하게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이해하고 처리합니다. 즉, 독립된 단어를 처리하거나 단어들의 순차적 배열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찾고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텍스트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활동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분류, 텍스트를 서로 분류할 수 있고 텍스트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유사성을 판별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비슷한 정도인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거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영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일본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고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사 같은 거 봤죠? 요약봇 이런 걸로 기사 같은 것도 요약할 수 있고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뭐 논문이나 어떤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요약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인공지능이 다루는 텍스트 자료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수학 기호로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일단은 텍스트 자료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큰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자료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가 정형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비정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정형 자료가 많을까요? 비정형 자료가 많을까요? 당연히 비정형 자료가 많아요. 날 것의 자료들이 엄청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날개를 봐도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비정형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형 자료는 굳이 우리가 분석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비정형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해서 결과까지 얻는지 그런 분석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형 자료는 정해진 형식과 기준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므로 비교적 컴퓨터가 인식하거나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쉽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정형 자료에서는 키 몸무게와 같이 연속된 값을 갖는 자료를 연속형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 키가 170cm에서 180cm로 한 번에 쑥 크지 않죠. 중간에 값인 뭐 171부터 175, 176 요런 값들을 가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고 몸무게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와 같은 자료를 연속형 자료라고 하고 그런데 다른 범주로서 성별과 거주 지역 등과 같이 동일한 성질을 가진 범주로 정리한 자료를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보이죠? 키와 같은 자료를 연속형 자료라고 하고 우리 범주형 자료는 지금 거주 지역 이런 것들을 동일한 성질을 가진 범주로 딱 묶어주죠.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 비정형 자료는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 뉴스 기사, SNS상의 뭐 댓글, 요새 이런 것들 많죠. 댓글, 설명서 등의 텍스트 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정형 자료가 돼요. 당연히 비정형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 자료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컴퓨터가 인식하기나 처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공해야 된다? 정형 자료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영화 감상평. 이런 감상평도 있을 거고, 여러분, 영화가 있으면 별점도 있을 거예요. 별점. 이 별점과 감상평은 서로 다른 자료예요. 왜? 왼쪽에 보세요. 이 별점과 같은 거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점수로 부여한 자료니까 정형 자료인데요, 여러분. 형식이나 기준 없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은 자료는 비정형 자료인 거예요. 이런 감상평 같은 거죠, 감상평. 이런 자료는 비정형 자료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같은 기기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텍스트 자료를 글자 형태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정형을 정형으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단어예요. 이 단어, 최소 단위가 단어입니다. 문장이 아니라 단어예요. 단어를 수나 수학 기호로 변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에 단어를 넣어줄 건데요. 이 단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그대로 넣어줄 수는 없고 수나 수학 기호로 변환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27쪽으로 가겠습니다.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할까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텍스트 자료를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방법이 집합을 이용합니다. 집합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벡터를 이용할 겁니다. 벡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집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텍스트 자료를 집합으로 표현하기. 인공지능은 텍스트 자료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를 분리 먼저 해요. 그래서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뭐를? 주요 단어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밑에 요거 한번 볼게요. 기사 A에서는 면접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얼굴과 목소리를 등록해야 한다. 밑줄 그은 단어가 주요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주요 단어가 있고, 기사 B는 또 주요 단어, 얼굴은 다시 촬영할 수 있었으며 등록 후 컴퓨터의 질문으로 면접이 시작되었다. 주요 단어를 다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B라는 집합도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문장을 단어로 분석할 때 은는 이가, 즉 이런 조사들, 이런 단어들은 분석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거를 한 후에 남아있는 의미 있는 단어만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거는 빼버리고 의미 있는 단어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 있는 예시로 쌤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주요 단어들을 먼저 추출을 하고 집합으로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다면 해당 문장에 대한 주제를 짐작할 수는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분할된 단어 역시 이해할 수 없으므로 0, 1, 2와 같이 각 단원에 대응하는 고유한 값을 부여하여 구별해줘야 돼요. 사람은 물론 이 단어를 읽고 당연히 알겠지만 인공지능은 알아요, 몰라요? 이 단어를 읽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값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숫자로 부여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고유한 값, 면접은 0,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컴퓨터 1, 얼굴 2, 목소리 3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까지. 이렇게 지금 어떤 단어를 추출을 했냐면 A 합집합 B의 단어를 모두 가져온 거예요.
A 합집합 B를 적을 땐 여러분 교집합은 두 번 적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등록이 있고 여기도 등록이 있는데 이거를 두 번 적지는 않아요. 등록이란 단어 한 개에 번호 4번으로 매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를 모두 적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A를 이제 숫자 번호로 그 고유한 값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면접은 0번, 컴퓨터 1번, 얼굴 2번, 목소리 3번, 등록 4번이라서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원소 나열법으로 한 겁니다. 자, B도 한번 볼게요. 얼굴 2번, 촬영 몇 번? 5번, 등록 몇 번? 4번, 컴퓨터 1번, 질문 6번, 면접 0번, 시작 7번이죠. 자, 원소 나열법 표현할 때 보통 우리 약속을 하죠. 크기가 작은 거부터, 숫자가 작은 거부터 적어서 여기 나오는 숫자 모두를 적는 거예요. 0, 1, 2, 4, 5, 6, 7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할 때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텍스트 자료를 일단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단어가 자료에 포함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해당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겠죠. 자, 그러나 단점이 나옵니다. 텍스트 자료를 집합으로만 표현할 경우에 뭐가 고려가 안 되냐면 순서가 고려되지 않아요. 비집합만 봐도 그렇죠. 2541607로 문장은 진행이 됐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 때는 이 순서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텍스트가 가진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담아내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그 다음 28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벡터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볼 겁니다.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기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벡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문제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이 다른 책으로 좀 설명을 더 해주도록 할게요. 벡터는 크게 얘기하면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크기도 가지면서 방향도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벡터는 순서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기호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위에 요 벡터 기호를 꼭 적어줘야 돼요. 벡터 A, 벡터 B, 벡터 C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고 그 순서상을 이루는 수 하나하나를 그 벡터의 성분이라고 부를 거고 그 성분의 개수를 벡터의 차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벡터 A는 지금 차원이 몇 차원일까요? 그렇죠. 성분의 개수 1과 10과 마이너스 3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분의 개수 3 그게 차원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3차원 벡터예요. 자, 이 날개에서는 벡터 A와 벡터 B가 같으려면 결국에 차원이 같아야 되고 성분도 같으면 돼요. 차원과 성분이 모두 같아야지만 그 벡터 두 개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벡터의 기본 개념인데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같이 볼게요. 요건 천재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AB의 키와 몸무게는 지금 보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지금 A라는 학생은 키 180에 몸무게 70, B는 키 160에 몸무게 7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A는 180에 70, B는 160에 7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를 쌤이 순서대로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를 벡터 A, 요거를 벡터 B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벡터 A의 성분은 180, 70, 성분이 몇 개겠어요?
두 개죠. 그럼 A는 몇 차원 벡터겠어요? 그렇죠. 2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2차원 벡터, 성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2차원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내용이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벡터의 크기가 나와요. 아까 벡터가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쌤이 아까 위에서 뭐 높은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벡터 A를 쌤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2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자, 벡터 A의 크기를 물으면 일단 절대값 기호로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절대값 기호로 크기를 표시하고 우리가 거리 공식처럼 이제 구해주면 돼요. 아마 다 기억이 날 건데요. 1학년 때 배워서 루트 그리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는 루트 5가 되죠. 그렇죠. 왜 거리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좌표 평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벡터의 성분이 지금 1,2라고 했죠. 그럼 이 점에 이렇게 벡터가 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려면 이 선의 결국에 크기, 이 선의 길이를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 선분의 길이.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결국에 1,2와 이 원점 0,0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돼서 루트 5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벡터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 A를 A1부터 AN까지로 나타나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서로 다른 벡터가 존재했을 때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거리 공식에서 했던 것처럼 성분을 빼고 제곱, 성분들끼리 빼고 제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돼요. 마치 요거죠. 1,2와 뭐 2,3 사이에 거리가 무엇인가?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 얘기했죠. 루트에 뭐 뒤에서 앞에 거 빼도 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도 되죠.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3의 제곱으로 공식을 쓰면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리 공식 있죠. 그 거리 공식이 똑같이 벡터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시들이 있죠. 그래서 벡터 A가 3,2일 때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13. 그림까지 친절하게 지금 나와져 있죠. 벡터 A의 크기예요. 자, 여기는 지금 3차원 벡터가 나와요. 그럼 좌표 평면에서 3차원 좌표 평면을 가지고 와줘야 돼요. X, Y, Z축까지 다 나와 있는 3차원 좌표 평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벡터가, 첫 번째 벡터가 1,3,3. 그래서 여기 점 찍어주면 되고, 두 번째 벡터가 3,1,2. 여기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있죠. 이 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기호로는 벡터 B 빼기 벡터 C예요. 그래서 거리 공식 쓰면 돼요. 물론 뭐 3에서 1을 빼도 되지만 여기 벡터 B에서 벡터 C를 지금 각 성분의 차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빼기 3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 다 더하면 루트 9가 되죠. 루트 9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확인하기 문제가 두 개 있죠. 요거는 여러분 과제로 낼게요. 과제 연습장에 풀고 연습장에 풀고 어디에 찍어서 제출해 주면 되냐면 패들렛 주소는 카톡에 공유가 되어 있어요. 패들렛 카톡 확인해서 본인 이름 밑에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주세요. 뒤쪽에 과제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연습장 한 페이지에 적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풀어서 풀이도 간단하게 조금 적어서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서로 같은 벡터가 나옵니다.
서로 같은 벡터, 벡터 A랑 벡터 B, 차원이 같고 성분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차원은 N차원이죠. 일반적으로 N차원이니까 서로 벡터가 같기 위해서는 차원과 성분을 다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벡터 A는 3,2고 벡터 B는 K, L이라고 할 때, 벡터 A와 벡터 B가 같으려면 K는 3과 똑같아야 되고 L은 2랑 똑같아야겠죠. 차원은 지금 2차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성분만 잘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기 4번 있죠. 요것도 똑같이 과제 풀어서 패들렛 업로드 해주세요. 이 과제를 제출해야지만 선생님이 출석으로 인정을 할 겁니다. 잘 PQ값 구해가지고 과제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로. 자, 이제 벡터를 대충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의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벡터. 자, 앞서 살펴본 기사 A와 B의 문장에서 주요 단어들의 포함 여부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랑 B는 아까 기억을 해줄게요. A가 뭐였냐면 여기 면접 컴퓨터 얼굴 목소리 등록으로 집합으로 표현한 거. 기사 A랑 기사 B 요거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기사 A, B 사용된 단어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여기 줄 칠게요. 각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는 1, 그렇지 않은 단어는 0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1과 0 두 성분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사 A, B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은 8개이므로 8차원이에요. 성분이 8개면 8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면접부터 시작까지 8개의 단어를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 1, 단어가 없으면 0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기사 A는 이렇게, 기사 B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게 결과겠죠. 벡터 A는 111111000, 벡터 B는 순서대로 11101111로 표현을 해줘서 컴퓨터, 인공지능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이제 면접이라는 단어가 쓰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 성분에서 1이 들어가면 이제 컴퓨터라는 단어가 쓰였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등장하죠. 이건 간단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문제 풀고. 자, 단어가 등장하면 1, 등장하지 않으면 0. 그래서 표를 완성을 해볼게요. 오늘 시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 긴장되는 시험이었네요. 자, 등장 여부에 따라서 등장하면 1로 적겠습니다. 시험 1, 사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문 있죠. 1, 인공지능 있죠. 1, 긴장 있죠. 1, 예상 없죠. 0, 회사 없죠. 0. 자, 등장하면 1, 등장하지 않으면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예로 이 시험이란 단어가 지금 몇 번 등장했어요. 이 문제에서. 2번 등장했죠, 시험이. 근데 우리 이렇게 성분이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만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시험에는 2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등장만 했기 때문에 1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등장 여부가 중요한 거겠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시험이 2번 등장했으면 시험이 진짜 중요한 단어일 텐데요. 이렇게 등장하면 1, 등장하지 않으면 0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그 빈도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존재하겠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의 빈도수를 표현하는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략 30분 정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